부장에게 모욕당하고 술 뿌려지고 반말까지 결국 진실을 폭로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49이다.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정확히는 생산관리팀 차장. 처음 입사할 땐 직원 수 2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야근 불사하며 함께 버티고 싸워왔고 이젠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드나드는 나름 이름 있는 업체가 됐다. 그런 회사를 나는 내 청춘을 걸고 일군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없었으면 이 공장 안 돌아간다는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그런데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출근을 앞두고 화장실 변기 앞에 주저앉아 구역질부터 한다. 헛구역질, 진땀,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 정신과에선 직장 내 스트레스라 진단했지만 내 입장에선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그 시작은 6개월 전 새로 온 부장 때문이었다. 경영지원실에서 갑자기 내려보낸 외부 인수. 나보다 나이도 어린 대기업 출신이라는 게 유일한 스펙이었다. 김 부장. 그는 처음부터 나를 경계했다. 차장님이 워낙 연차가 되셔서 그런가 좀 고지식하시네요. 그 방식 요즘 누가 그렇게 일합니까? 회의 자리에서 팀원들 앞에서 대놓고 말한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넘겼다. 괜한 충돌은 팀 분위기만 망친다는 걸 알기에.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조용히 넘기면 넘길수록 그는 선을 넘었다. 하루는 내가 수주 스케줄 정리해 둔 엑셀 파일을 그가 자기 스타일로 싹 바꿨다. 문제는 바꾼 다음 주에 거래처 납기 일정이 틀어졌고 그 책임은 내가 졌다. 차장님 뭐 하신 겁니까? 거래처에서 클레임 들어온 거 몰랐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놓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노려봤고 차장 앞에서도 내 실수인 것처럼 몰고 갔다. 차장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 방식에 익숙해지셔야죠. 그 한마디로 상황은 끝이었다. 집에 돌아가는 퇴근길. 아내에게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다. 아이들 앞에서 자존심 상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날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 점점 나는 팀에서 애매한 사람이 되어갔다. 신입들은 부장 눈치 보느라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과장급 직원들은 나를 사이에 두고 부장 쪽으로 기울었다. 단톡방에서 회의 내용을 빼먹고 공유하지 않는 일. 회의 시간 변경을 일부러 늦게 알려주는 일. 그 모든 소소한 괴롭힘이 쌓였다. 그렇다고 사직서를 낼 수도 없다.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면접에서 내 나이와 직급을 보면 대부분 고개를 젓는다. 너무 오버스펙이세요. 팀워크에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우린 중년 남자 직원은 필요 없어요겠지. 나는 아침마다 구토 증상에 시달리면서도 출근 카드를 찍고 사무실 의자에 앉는다. 팀원들의 눈을 피하며 조용히 모니터를 켠다. 예전엔 커피 한 잔 타서 책상 위에 놓고 하루 업무를 정리하던 나였지만 요즘은 커피 향조차 스트레스로 느껴진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내가 직접 정리해 사장에게 보고하던 생산 원가 관리 자료를 부장이 몰래 가져가 마치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사장에게 보고했다. 사장은 감탄하며 역시 김 부장 숫자에 강하네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 회사를 버텨온 걸까? 이 나이 먹도록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게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다. 지금 나는 퇴사할까 버틸까의 기로에 서 있다. 아이들 학원비, 대출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라는 걸. 오늘도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 삶이 정답이었을까? 아니,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그리고 조용히 파일을 열고 내가 쓴 보고서에 다시 부장의 이름을 써 넣는다. 아무렇지 않은 척.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부장이 주도한 회식이었다. 평소처럼 무작정 정해진 시간과 장소 통보하듯. 내려온 메시지 오늘 7시 강남역 11번 출구 앞 꼭 참석.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빠지면 또 뒷말이 나올 게 뻔했다. 팀원들도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며 단톡방에 웃으며 이모티콘을 올려댔다.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네 참석하겠습니다 라고만 남겼다. 회식 장소는 고깃집이었다. 요란한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고 소주와 맥주가 빠르게 돌았다. 부장은 처음엔 싹싹하게 굴었다. 사장 흉도 보고 타부서 험담도 늘어놓고 때론 자주 섞인 웃음도 흘렸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술이 돌기 시작하자 그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다. 야, 차장님 요즘엔 보고서도 늦게 내시고 감도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하. 팀원들 앞에서 야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정면으로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마주쳤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한 얼굴이었다. 마치 내가 눈을 피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아, 죄송 근데 진짜 요즘 집중력 떨어지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차장님. 그 말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리 하나가 씁쓸하게 웃었다. 분위기가 미묘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분위기를 깰 용기도 내 편이 되어줄 용기도 그들에겐 없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들도 이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물잔을 들이켰다. 말로 싸워봤자. 이긴들 뭐하나 결국은 차장이 예민하다는 소리만 돌 뿐이다. 한참 뒤 부장이 또 한 잔 따라주겠다며 내 옆에 와 앉았다. 그리고는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니, 우리 차장님은 말이야. 참정이 없어 후배들 좀 끌어안고 가야지. 후배들이 어렵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팀 오자마자 분위기 바꿔야겠다 생각한 거야. 인정머리 없고 꽉 막힌 분위기, 그거 차장님 때문 아닌가. 술 냄새에 얼굴이 찌푸려졌다. 내가 여태껏 이 회사를 위해 희생한 세월이 이 사람에게는 고작 꼰대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었다. 말 좀 하세요. 차장님 왜 말이 없어요? 기분 나쁘세요? 아, 설마 삐치셨어요? 하하. 팀원들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폰을 만지작거렸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모욕감을 넘어서 쓸쓸함이 밀려왔다.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사건은 마지막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터졌다. 부장이 맥주잔을 들고는 건배를 하자며 일어섰다. 우리 팀의 미래를 위하여. 그 말과 함께 그는 내 앞에 있던 나를 향해 갑자기 맥주잔을 기울였다. 맥주는 내 셔츠와 바지를 적셨고 안경까지 맥주 거품이 맺혔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부장만 혼자 웃고 있었다. 아. 죄송 너무 흥이 나서 차장님 이해하시죠? 우리 정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참에 친해지자고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순간 주먹이 움켜쥐어졌다. 정말 때리고 싶었다. 단 한 대만 정통으로 그래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 아이들 학원비, 아내의 걱정스런 눈빛, 부모님 병원비까지. 그래서 참았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겠습니다. 그는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 차장님 또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 한 잔만 더 하시죠. 나는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걸어 나왔다. 식당 문을 닫고 골목에 나서는 순간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니까. 오늘도 또 졌으니까. 집에 돌아와 욕실에서 셔츠를 벗었다. 맥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물에 손을 담그는데 손이 떨렸다. 이 회사에 더 있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회사에서 점점 말수가 줄었다. 업무는 여전히 꼼꼼히 처리했다. 실수는 없었다. 하지만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저 버티고 있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그것만이 내가 남은 이유였다. 하지만 이 버팀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고깃집에서 1차가 끝나고 부장은 흥이 올랐는지 당연하다는 듯 2차를 외쳤다. 다들 마지못해 따라 나섰고. 나는 맨 뒤에서 걸었다.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골목길을 따라 작은 맥주집에 들어섰다. 시끄러운 음악과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 테이블 하나를 잡았다. 부장은 맥주와 안주를 잔뜩 시키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우리 팀의 단합을 위해 다시 한 잔 돌리자고. 잔이 돌기 시작했고 나는 웃으며 잔을 받았다. 이미 속은 울렁거리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러자 부장이 또 나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근데 차장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나이 먹고도 자존심 하나 없이 그렇게 잘 버티세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들 웃지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하. 그러자 부장은 한술 더 떴다. 진짜 웃겨.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보통 사람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차장님은 그냥 웃어와 자존심도 없는 놈이네 진짜 하하하. 그 말에 몇몇 대리들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입술을 다물었다. 가정이 떠올랐다. 아이들 아내 부모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린다면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내 몫이라는 걸 알기에. 부장은 맥주를 마시며 안주로 나온 과자를 집어들더니 내 쪽으로 하나 툭 던졌다. 내 어깨에 맞고 떨어진 과자를 보며 그는 깔깔 웃었다. 차장님 받아요. 집중력 테스트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또 하나, 이번엔 이마 근처로 날아왔다. 주변은 숨죽였다. 누군가는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 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런 순간들이 하나하나 날 짓눌렀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과자는 입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먹는 거죠. 그러자 부장은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봐봐봐. 또 웃어. 진짜 사람이야 로봇이야. 감정이 없어요? 진심으로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나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롱거리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문장이 맴돌았다. 나는 지금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가? 맥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단 한 번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내 등에 짊어진 가족들의 삶이 나를 붙잡았다. 그날 밤 나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받아 마시고 과자를 조용히 치웠다.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마치 로봇처럼. 부장은 끝까지 나를 향해 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팀원들 앞에서 선언하듯 말했다. 우리 차장님은 진짜 최고야. 아무리 굴려도 반응 없으니 인공지능 수준이야 하하.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 AI 차장님.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들 역시 침묵이라는 방패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참을 뿐이었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오늘도 참는다. 그 회식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다.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하고 무거운 아침이었다. 얼굴에 남은 붓기 속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울렁거림. 무엇보다도 부장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회사는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출근하자마자 부장이 내 자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차장님, 어제 그 PT 자료 있죠? 그거 다시 봅시다. 나는 묵묵히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부장은 내 자리 옆 의자에 앉더니 파일 첫 장부터 말을 쏟아냈다. 첫 페이지 이 타이틀 말이야. 이건 너무 평범하지 않아. 요즘 누가 이렇게 제목 짓나? 그리고 이 그래프, 이 색깔 조합은 왜 이래? 눈이 아프잖아. 나는 조용히 수정을 메모했다. 말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부장은 꼭 한 문장씩 꼬투리를 잡았다. 이건 숫자 나열만 했지. 인사이트가 없잖아. 왜 여긴 볼드체고 여긴 그냥 폰트야? 일관성이 없지. 이 그림은 왜 이따위야? 차장님이 직접 그리셨어요? 초등학생이 만든 줄 알았네. 하루 종일이었다. 점심시간도 빼놓지 않고 옆에 앉아 밥 먹으면서도 문서 생각 좀 해봅시다라는 말과 함께 파일을 꺼냈다. 심지어 오후엔 팀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차장님이 만든 자료입니다. 다들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 드는지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좀 난해하던데. 말이 끝나자 모두 조용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군가는 모니터만 바라봤고 누군가는 괜히 자리를 피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작은 모멸감을 또 삼켜야 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부장은 다시 내 자리로 와서 말했다. 아직도 이거 못 고쳤어요? 몇 시간째 이 페이지만 붙들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오전부터 같은 문서를 반복적으로 고치고 또 고쳤다. 하지만 부장은 내가 어떤 수정이든 해오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렸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퇴근 시간 가까워졌을 때 부장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차장님, 오늘 이 PT 자료 수정 못 끝내면 퇴근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상태로는 회의에 낼 수가 없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파일을 열었다. 손가락은 마우스를 잡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미 무감각했다. 온몸은 무거웠고 정신은 지쳐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 등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퇴근길 나는 핸드폰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아무 상처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언젠가 이 지옥을 끝내야 한다. 그날도 아침부터 부장은 같은 문서를 다시 꺼냈다. 밤새 수정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색상, 폰트, 정렬, 도형의 위치까지 전부 교정했고 팀원 2명에게 검토도 받았다. 하지만 부장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또다시 잡았다. 차장님, 이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진짜 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후배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웃으며 내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임계점을 넘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오래된 외장하드를 꺼냈다. 수개월 전부터 내가 받아왔던 메일, 메시지, 회의 녹음 파일들, 회식 자리의 음성 녹취, 그리고 부장이 직접 보낸 폭언 문자까지 나는 하나하나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회사에 도착했다. 커피를 손에 쥔 채 사장의 방 앞에서 기다렸다. 곧 도착한 사장은 나를 보고 놀란 듯 눈을 찡그렸다.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나는 담담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은 망설이다가 손짓으로 들어오라 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은 나를 향해 물었다. 무슨 일이죠? 무척 심각해 보이네요. 나는 정리한 문서를 하나하나 꺼냈다. USB 안에 담긴 음성 파일, 회식 때 녹취 반복된 업무 괴롭힘을 정리한 타임라인, 그리고 팀원들의 임명 진술까지. 처음엔 조심스럽게 설명하던 나는 결국 한 문장을 뱉었다. 사장님, 저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왔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진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문서를 넘길 때마다, 파일을 재생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진지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없이 사직서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저 하나 떠나면 편해지겠지만 부장님의 행동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반복될 겁니다. 사장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잠시만, 이건 내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군요. 그날 오후 부장은 본사 감사팀으로 호출됐다. 내가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전달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받기 시작했다. 팀원들 몇 명은 용기를 내어 익명으로 남아 부장의 행위를 증언했다. 며칠 뒤 사장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고 회사 규정상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사직서를 돌려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부장은 지방 공장으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직접적인 권한에서 완전히 배제될 겁니다. 며칠 후 부장은 조용히 짐을 쌌다. 사무실엔 인사도 없이 조용히 떠나는 뒷모습만 남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걸로 발령을 내? 사장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결국 그는 지방 발령장을 받자마자 사표를 냈고 몇 주 후 그는 그 회사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PPT 파일을 열었다. 아무도 나를 비웃지 않았고 아무도 무시하는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팀원들은 조용히 다가와 내게 말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진짜 감사드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할 거 없어. 나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도 참지 않길 잘했다. 이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아직은 진실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다행이다. 모든 중년의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